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일단은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더 나쁘지 않아서 다행인 다소 심란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뭔가 안심이 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에서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이 됐고, 이게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조업이 둔화된다라는 것은 여차하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란 점에서 이게 마냥 반갑게만 느껴지기에도 무리가 있다라는 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것은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거대한 채무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게 될지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벼랑 끝 전술인지 아니면 순조로운 물밑 협상 단계인지 명확히 해석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측면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니 델런 장관이 협상이 희망적이고 활발하다 이렇게 말한 것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긴 했지만, 정작 메카시 하원 의장은 백악관이 합의보다는 디폴트를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불만 섞인 멘트를 제시한 걸 보면 지금 상황이 간단치 않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증시 상승세와 맞물려서 비트코인 역시 일단은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000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 게 어딘가 싶기도 한데, 지금 구간에서 반등하면 30,000달러 랠리,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면 여차하면 25,000달러, 최악의 경우에는 20,000달러 폭락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간접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리플 사건과 유사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LBRY 소송과 관련된 건데, 최근 이 사건 정식 재판 과정에서 2차 시장 판매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재판부 멘트가 나와주면서 XRP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주목도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SEC가 수세에 몰렸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번에 SEC가 LBRY에 당초 부과한 벌금 2,200만 달러에서 대폭 경감된 11만 달러를 부과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망신을 당해도 개망신은 피하고 반쪽 망신만 당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이번에 하바 네트워크와 연동되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5월 25일까지 디센트 월렛을 구매하실 경우에 하바코인 500개를 선물로 증정한다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 파트너사여서 기본적으로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하바코인 500개면 특별 할인 가격에다가 2만원 정도 추가 할인이 되는 셈이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이후에 별도 토큰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바 토큰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서식 링크는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에 포함시켜 두겠습니다. 정리하면 판매 링크를 통해서 할인 가격에 구매를 하신 뒤에 서식 링크를 통해서 하바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하바 토큰까지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디센트 월렛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벤트 선물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드 월렛의 경우에는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이 됐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등 기운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은 시장이 제대로 해석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합니다. 먼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5월에 마이너스 31.8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마이너스 3.7보다 크게 낮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뉴욕주의 현재 제조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게 낮아졌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제조업 부진을 통한 경기 둔화 내지는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만큼 약해지기를 시장은 기대하고 있지만 여차하면 경기 침체를 유발시킬 정도로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도 일단 시장은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모호한 측면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감, 그러니까 협상 양측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조로운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내보인 것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었습니다. 협상은 희망적이고 활발하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언한 이 한마디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인 케빈 메카시는 2차 협상 회동을 앞두고 내가 볼 때 백악관은 회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길 원하지만 어떤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합의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협상보다는 디폴트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꽤 노골적인 불만 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회동 날짜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17일부터 3개국 해외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이런 다소 모호한 분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이슈 역시 여전한 변수입니다. 시장에서는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이르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런 시장의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연준 인사의 멘트가 나와줬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 애틀란타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돌아가야 하고 비용이 잇따라면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적어도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매파적인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까지 금리 인하 고려하지 않는 것이 나의 기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역시 비슷한 취지의 멘트를 날리면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인플레이션을 다시 낮추는데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걸 위해서 연준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카고 연은 총재 오스틴 굴스비는 지난해 단행한 긴축 정책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고 신용 여건도 심각한 상황이다. 금리 결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비둘기적인 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 엇갈린 분위기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튜더 존스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CNBC와 인터뷰에서 CPI를 들여다보면 1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은 이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세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다. 지금 시장 상황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중반과 비슷한데 당시 증시는 연준이 긴축을 중단한 뒤에 1년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과 이에 따른 증시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일단은 나쁘진 않습니다. 다시 27,0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27,600달러 저항 라인을 뚫고 다시 30,000달러 돌파 테스트에 나서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25,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된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5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7%대 후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은 대칭 삼각 패턴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건 저가 매수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저항에 직면할 경우에 25,25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고 여기도 깨질 경우에 20,000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 반면 저항선 돌파를 이뤄낼 경우에 31,000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32,40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7,600달러를 향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0주 이동평균과 지수 이동평균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아마도 비트코인은 38,000달러에서 42,000달러까지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등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다소 원론적인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동안의 급락을 감당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연간 최저치에서 거의 100% 수준의 상승을 보이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랠리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강세장에서는 모든 것은 상승한다. 이렇게 나름 멘탈 부여잡기 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이 최근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기대감을 안기는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센티멘트 자료를 보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예치된 이더리움이 2015년 7월 출시 이후에 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11일 기준으로 이 거래소의 이더리움 공급량은 사상 최저 수준인 1240만 개로 기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거래소의 유동성 잔액이 감소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희소성을 통한 가격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도 꽤나 인기를 끌고 있나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스테이킹 대기 시간은 640시간으로 26일 정도이고 5월 기준으로 5만 명 정도의 검증자들이 이더 네트워크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연수익이 5%에 달하고 이더리움 장기 보유를 원하는 큰손들의 스테이킹 수요가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간접 호재가 더해졌습니다. LBRY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리플 소송과 유사 사건으로 분류되면서 소송 내용과 결과가 늘상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LBRY의 경우에는 약식 재판 소송에서는 패소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정식 재판 과정에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재판부 멘트가 나와주면서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SEC가 법원에 재미있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LBRY에 당초 부과했던 2,200만 달러 벌금을 대폭 감경해서 11만 달러로 수정을 한 겁니다. 수정 이유로는 LBRY의 현재 재무 상태를 고려했다라는 건데 이와 더불어서 LBRY가 미등록 증권인 LBC를 더 이상 발행 판매하지 말 것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권성이 판명이 안 됐는데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는 것도 웃기고 이제 와서야 재무 상황을 친절하게 고려한다라는 것도 웃기고 여러모로 모양새 빠지는 짓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왜 지금 SEC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면 무엇보다 증권성과 관련해서 SEC가 기대하지 않았던 법원의 멘트, 그러니까 2차 시장 판매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나와주다 보니까 정식 재판에서 패소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게 됐을 거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의 중지안과 이를 통한 합의를 노리고 있는 그런 스탠스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시장 판매 토큰은 비증권이다. 이런 판결이 이번 사건에서 나와줄 경우에 리플 소송에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세에 몰릴 대로 몰린 SEC의 마지막 발악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의 분석 내용을 여러 크립토 미디어들이 받아쓰고 있습니다. 일단 제시된 숫자 자체가 섹시합니다. XRP는 준비가 됐고 현재 패턴에 따르면 8월까지 돌파가 발생할 수 있다. 저항 라인이 깨지면 XRP는 우선 1.33달러를 돌파한 뒤에 3.82달러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꽤나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다 보니까 시선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양반은 특히 최근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XRP 로드맵 시나리오 이 3단계를 구체적 숫자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먼저 앞서서 언급한 3.82달러를 돌파하면 그 다음으로는 중기 타깃 22달러, 이후에 역사적인 타깃 150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꼭 8월에 3.8달러 간다, 내년 언젠가엔 150달러 간다, 이런 걸 확정해 주는 건 당연히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기술적 패턴 분석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런 전망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XRP 폭등 전망을 제시했었고 이때 즈음에 XRP가 급등해주면서 얼추 나름의 적중력을 선보였던 양반이기도 합니다.
다소 꿈 같은 숫자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상 이상의 일들이 펼쳐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괜히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삿포로 가자! 지난주 런던에서 디지털 통화연구소 DMI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패널 토론의 주제는 국경 간 결제를 위한 CBDC였습니다. 패널 토론에는 IMF, RTGS 글로벌, 모리셔스 은행 등이 참여했는데 여기에 리플레저 개발자 커뮤니티인 리플X팀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플렉스의 제임스 월리스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중앙은행에서 국경 간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국경 간 거래를 간소화하는 솔루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과 CBDC를 채택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더 효율적인 가치 교환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국경 간 결제 지원 기업인 RTGS 글로벌의 법률 책임자인 빅토리아 커밍스의 경우에는 국경 간 결제가 CBDC의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사용 사례다. CBDC가 높은 거래 수수료, 긴 결제 시간,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IMF조차도 관심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 블록체인과 CBDC와 관련해서 업계 선두로 평가받고 있는 리플. 특히 리플은 최근 주니퍼 리서치가 조사한 CBDC 경쟁력 평가에서 R3와 스텔라, 마스터카드 등을 제치고 업계 1위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2023년 CBDC 거래 규모는 1억 달러로 예측, 2030년 거래 규모는 2130억 달러로 예측. 이런 숫자들이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건지 XRP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한 고민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혜택을 제공해드리지 못할 때부터 채널 후원 성격으로 가입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멤버십 라이브나 멤버십 채팅 공간 참여를 위해서 가입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멤버십 라이브와 멤버십 채팅 공간에 대한 반응이 만족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수준인데 특히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서로 멘탈 케어를 하면서 나름의 관점과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슈 정리보다 더 큰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